안녕하세요. 클래식 소개해주는 크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클래식 뒷이야기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총 26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얼마나 알고 있을지 함께 살펴봅시다. 대한민국 피아노 교본계의 양대 산맥인 바이엘과 체르니는 각각 작곡가 페르디난트 바이어와 카를 체르니의 음악 교본이다. 이 중 체르니는 베토벤의 제자이다. 제목이 있는 곡 중에 막상 작곡가 본인이 붙인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은 1악장의 잔잔한 멜로디가 마치 월광과 같다는 평론가의 말에서 유래된 것이고,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역시 베토벤 그가 붙이진 않았다. 어찌됐든 제목이 있으면 곡을 이해하는 데는 효과적이니 결론적으로는 잘된 일이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나쁘진 않았다. 물론 둘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쳇말로 모차르트의 인성이 터져서 그랬던 것이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시기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살리에리가 당대 성공하지 못한 작곡가도 아니었고 둘이 합작하여 작곡한 곡도 있고 하니 실제로는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친구 아니었을까? 브람스는 베토벤을 존경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그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베토벤의 곡과 비슷한 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단적인 예시로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은 베토벤의 교향곡 10번이란 별칭이 있을 정도로 베토벤의 스타일이 토대가 된 곡이다. 차이콥스키는 모차르트를 존경했다. 낭만주의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 시절의 멜로디 라인과 작곡 스타일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는 모차르트 이름을 따서 작곡된 모차르티아나라는 곡도 있다. 악필인 작곡가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이건 모차르트 건데 이 정도면 진짜 양반이고, 이거는 베토벤 건데 알아는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모차르트의 첫사랑은 그가 6살이었을 때로 거슬러 간다. 피아노 신동이었던 모차르트는 궁정음악회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공주님을 보게 됐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청혼하는 뜨거운 의지까지 보여준다. 물론 이는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된다. 참고로 이 공주님은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프랑스의 공주 마리 앙뚜아네트이다. 멘델스존은 금수저 집안의 아들이었다. 할아버지는 계몽시대 철학자였고 아버지는 은행장, 어머니는 문학가이자 음악인이었다. 또 작곡이라면 작곡, 지휘라면 지휘, 연주라면 연주까지 돈에, 교육 환경에, 거기에다 재능으로 삼위일체. 클래식 역사를 통틀어 이렇게 복받은 작곡가도 없을 것이다. 멘델스존의 작품을 보면 지명들이 많다. 교향곡 3번 스코틀랜드, 교향곡 4번 이탈리아, 그리고 핑갈의 동굴 서곡 등. 이는 본인이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방문한 지역들에서 영감을 얻고 작곡된 곡들이다. 역시 돈은 많고 봐야 한다.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의 국민 영웅이다. 핀란드에 몇 되지 않은 스타 작곡가여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이는 20세기 초까지 핀란드가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 크다. 이 당시 시벨리우스는 교향곡 1번이나 핀란디아와 같은 핀란드의 색깔을 나타내는 곡들을 많이 작곡하였고, 이를 통해 바로 국민 작곡가 반열에 오른다. 그래서인지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는 핀란드의 비공식적인 국가로 불린다. 영화 밀정, 드라마 스카이캐슬, 그리고 디지몬 어드벤처 극장판에 나오는 라벨의 볼레로는 단순 관현악곡이 아닌 발레를 위한 음악이다. 스페인식 춤곡인 볼레로의 리듬을 토대로 작곡된 곡으로 이와 같은 원형 탁자를 중심으로 무용수들이 한 명씩 증원되는 식으로 무대가 구성된다. 그냥 곡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클라이막스로 조금씩 나아가는 무용수들의 안무를 곁들여 보는 것도 볼레로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일 것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을 지휘자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는 생각보다 많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이기도 했다. 교향곡 3개, 오페라 2개, 오페라타 1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포함한 뮤지컬 4개 등 활발한 지휘 활동만큼이나 작곡 역시 힘을 썼다. 프랑스에는 젊은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로마 대상이 있었다. 매년 건축, 미술, 조각 그리고 음악 분야에서 수상이 진행됐는데 명예만큼이나 꽤나 기준도 빡센 것으로 보인다. 인상파 작곡가로 유명한 드뷔시는 한 큐에 수상을 했지만 베를리오즈는 4수 만에 겨우 수상했고 라벨은 5수를 했지만 모두 낙방했다. 생상스도 로마 대상에 2번이나 지원했었고 2번 모두 공을 들여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번 다 실패하였고 이 때문인지 이후 프랑스 음악원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브루크너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정확히 말해 연애담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문제점은 그가 연애 대상으로 삼았던 여성들이 모두 10대였다는 것.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휘봉이 대중화된 것은 19세기 초부터이다. 그 전까지는 악단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에 굳이 지휘를 할 필요가 없었고 보통 악단을 대표하는 바이올리스트나 합시코드 연주자의 리드하에 진행되곤 했다. 지휘봉에 관련된 우픈 일화가 있는데 프랑스의 무용수이자 작곡가였던 장 바티스트 릴리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루이 14세의 퇴원을 기념하기 위해 기다란 막대로 지휘를 하던 중 막대가 그의 발을 찢는 사고가 발생한다. 절단 수술을 권유했음에도 그는 거절했고 결국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카리스마 넘치는 카라얀의 이미지와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다소 깨는 편이다. Dadurch sind wir eine Familie geworden. Sie 중압감 넘치는 목소리라기보단 여리여리한 느낌에 가까운데 오히려 이게 연주자들에게는 무섭게 다가왔다고. 현대음악의 아버지인 아놀드 쉔베르크는 숫자 13에 대한 공포증을 앓고 있었다. 그는 9월 13일에 태어났고 본인이 이를 불길하게 여겨 공포증으로 발현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는 마디수를 셀 때 13번째 마디를 12A로 표기하였으며 집을 구매할 때도 13번지를 피하려고 했고 호텔도 13층과 13번 객실에는 묵지 않으려고 했다. 신기한 것은 그가 숨을 거뒀을 때의 나이가 76세였고 날짜는 7월 13일이었으며 시각은 12시 13분 전이었다. 헬리콥터에서 연주해야 하는 헬리콥터 현악사중주가 있다. 4대의 헬리콥터와 4대의 현들의 드라마틱한 사운드로 만들어내는 고예산 현대음악이다. 바흐는 무려 20명이나 되는 자식이 있었다. 첫 번째 아내와 7명, 그리고 두 번째 아내와 13명으로 도합 20명. 이런 이유에서 그를 음악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닐까. 지금이야 바흐가 핸델에 비해 인지도가 더 높지만 그들이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면 핸델의 위상이 훨씬 높았다. 물론 음악 좀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흐 역시 네임드였지만 그래도 핸델급은 아니었다고. 이는 그 당시 핸델이 궁정음악가였던 것도 있고 바흐의 진정한 가치가 후세에 재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왈츠를 집대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한 스트라스의 집안은 실은 콩가루 집안이었다. 아버지인 요한 스트라스 1세는 아들들에게 죽어도 음악을 시킬 생각이 없었고 조금이라도 관련된 일에 종사하려고 하면 심하게 꾸짖었다고 한다. 또 잦은 공연 투어 일정 때문에 첫 번째 부인을 자주 볼 수 없게 되어 다른 여자와 불륜까지 저질렀고 심지어는 이를 공공연하게 인정하였다. 베토벤의 풀네임은 루트비 본 베토벤이다. 여기서 루트비는 그의 이름이고 본은 중간 이름, 베토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의 성이 되겠다. 여기서 본은 모모에서란 뜻이고 비트호벤은 사탕무 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그의 이름을 풀어보면 사탕무 밭에 사는 루트비 선생 정도가 되겠다. 실제로 그가 사탕무를 일구면서 산 건 아니고 그의 조상이 그런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이다.